401k 제도라고 하는데 이 건전한 장기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게 있겠고요. 네.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대상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지금 미국인들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산의 이 비중이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이걸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정도의 비중이 오히려 금융자산, 주식 쪽에 투자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미국인들의 재테크 혹은 이 재산 증식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 말이 나온 배경은 아마도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 그리고 은퇴연금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각국의 정부는 이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연금 개혁 항상 얘기를 하듯이 미국도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베이비 부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겠느냐 하다 보니 개별 경제 주체들, 개인이건 기업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려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IRP 제도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IRA 제도,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하는데요. 또는 직장에서 그러한 은퇴를 목적으로 한 투자 계좌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장려하는데 이게 401k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퇴직연금 제도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회사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개개인들, 종업원들도 과세에 있어서의 2월 효과를 얻다 보니 어떤 건전한 장기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게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투자되는 대상이 대체로 미국 주식이잖아요. 여러 말은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우상향이라는 기대가 어떤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 보니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안정적인 투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더 비중이 높다. 미국 국민들의 어떤 마인드셋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느냐면 그건 아니고요.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혜택이 주식에도 있고 또 부동산에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렇죠. 후자에 대한 것을 좀 더 강조하는 또는 좀 더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누군가가 미국에서요 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네. 예컨대 이걸 1억 원에 투자를 했다고 치죠. 그리고 임대소득을 받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서 10억 원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매각을 했을 때 원래는 이 9억 원에 대해서 과세 소득이니까 과세가 돼야 될 텐데 이걸 이분이 그렇게 과세 소득으로 다른 데 지출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 10억 원을 다른 투자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면 이 9억 원의 소득이요 2월됩니다.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임대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양도소득을 빨리 일으켜서 다른 데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실현해서 지출하는 데 쓰기보다는 재투자하고요.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이 임대소득을 계속해서 은퇴소득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니 그게 이제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와는 제가 체감하는 데서 다소 좀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미국의 부동산 그 제도는 좀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을 통해서 1억 원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났어도 그 전체를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요? 맞습니다. 그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제도가 다소 좀 이렇게 변경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지향점은 이 투자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걸 인정해 주는 거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로 보면 처음에 어떤 홍길동 씨가 1억 원의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10억 원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가, 우리가 이제 저 오피스라고 얘기하고요. 오피스 건물 투자를 했을 경우와
그냥 내가 사는 집으로 투자했을 경우 무슨 이렇게 좀 말씀인지 나눠야 분간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세제상의 혜택은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은 아니고요. 아. 투자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샀다 거기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이건 이건 상관이 어, 없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가구 1주택 하는 우리가 주 거주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별도의 다른 과세 혜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투자 부동산이긴 한데 이 투자 부동산을 또 구분 짓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내가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오피스건 어떤 뭐 상가냐 아니면 내가 주거용이냐 그거에 대한 구분을 두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10억 원으로 9억 원의 양도소득이 이월된다라는 거죠. 이 10억 원을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쓴다면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방금 제가 2월이라고 표현했죠. 네. 그럼 이 말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터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언젠간 내야 될 돈 아니냐. 그렇죠. 10억 원에 다른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더 스트레치를 해서 늘려서 이게 100억 원이 됐다고 쳐요. 그럼 100억 원에 대해서 이거 팔면 처음에는 1억 원이었으니까 이 99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언제고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임대소득은 계속 늘어났겠죠. 근데 이 부동산을 안 팔고요. 상속을 해요. 그러면 이걸 상속받은 자녀가 돌아서서 이 부동산을 팔죠. 100억에 팔겠죠. 왜냐하면 시장 가치가 그랬으니까요. 이때 이 자녀들이 파는 부동산의 원가는 100억 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 따라서 안 낸다는 거죠. 근데 그 상속하는 시점에서 상속세를 내지는 않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과세에 있어서의 면제는 소득세를 얘기한 거고 상속세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증여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 대상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만큼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건데요. 그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게요. 우리 돈으로 거의 150억이 넘어요. 이거 뭐 이게, 야, 이거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1360만 불 2024년 아마 그 기준으로 그런데요. 이게 또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 곱하기 2예요. 그 300억이 넘는 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증여 상속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것이 실제로 300억이 넘는 거니까 앞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상속세 맞아요. 아까 그 사례에서 100억이라면 그만큼이 상속세를 감안해야 되는 상속 대상 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가정들은 그다지 없다라는 거고 이게 앞서 얘기했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나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25년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 자산가들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여러 플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뭐 해리스 후보의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말이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 어쨌건 내가 지금 팔지는 않았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으니 미리 세금을 내자. 뭐 그렇게 근데 좀 그 산정하기가 좀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억만장자들 뭐 워렌 버핏이 됐든 뭐 이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가끔 뉴스에서 보면 미국의 상속세와 관련된 그것을 막 문제 삼는 그 멘트들을 하는 거를 봤는데 이러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전부 사회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일 텐데요. 뭐 결국은 뭐 안정적인 사회, 그들이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뭐랄까 도움을 받은 것이 안정적인 사회 운영이었으니 뭐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분들은 또 상속세에 있어서 뭐 더 적극적인 지지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뭐 일반적인 부유층들이 뭐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생명보험에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생명보험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이게 앞서 얘기와 같은 맥락일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이런 안정적인 개인 경제 또는 가정 경제의 유지라는 것은 당연히 장려한다는 거죠. 은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면 보험이 이제 미국에서는요. 예컨대 뭐 1억 원의 보험료를 내서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네. 이게 결국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결국 1억 원을 투자해서 5억 원, 4억 원의 양도소득을 내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 그런 성격의 플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라고 한다면 이 5억 원의 이 보험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또는 내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는 차이는 있겠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결국은 어떤 가정경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고가 생겼을 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걸 장려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보험도 역시 장려하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 이 제도상의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현금 흐름이요. 1억 원을 1세대가 투자해서 5억 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4억 원의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증여 상속세 또한 부과받지 않도록 트러스트를 활용하는데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따지고 보면 이 미국 이 세법에서 제공하는 그런 혜택으로서 앞서 부동산도 실질적인 비과세라고는 했지만 이거는 뭐 이 동종 자산으로 다시 재투자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반해 보험 상품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다음 세대로의 상속으로도 활용하지만 이 기존에 내가 1세대로서 이렇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상품에 자산가치 상승된 부분을 나의 은퇴소득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칭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지금 상가 우리 부동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뭐 머스크조차도 그 일론 머스크조차도 경고를 했을 정도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요. 이 대도시의 다운타운이요. 이거는 현저하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LA 다운타운, 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그런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가격에 매매됐다라는 것도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봐도요. 예를 들어 어떤 스마트 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농장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 넓은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대체로 원래라면 어떤 교외 지역의 싼 창고 지역을 갈 그렇죠. 텐데 다운타운에 건물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게 다운타운의 그 상업용 건물은 이 어떤 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체로 오너들이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를 세주고 하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그만큼 영향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어떤 낮은 그런 건물들, 사무실 건물들을 놓고 보면 뭐 코로나 이전 대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이 상업용 오피스들이 상가들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재택근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쇼핑, 그 배송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와서 살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그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다. 이게 이제 한국도 그렇거든요.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은 더하죠. 아, 더한가요? 미국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솔직한 문화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재택 근무에 있어서의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전히 그 생활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율이 어떤 저항이 한국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뭐 한국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뉴 놈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인 이 상업용 건물의 수요 자체가 꺾인 게 영구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어떤 평가 내지는 예상도 있고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여튼 실감하시는 그 체감 그 경기는 아주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죠?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달러트리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다이소 같은 여기에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저소득층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의 어떤 소비 형태 지금 어떻습니까? 생활 현상 이런 것들이? 저도 그 뉴스를 봤고 저희 영상에서도 그 뉴스를 분석하는 그 기사의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얘기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이 빈곤층 내지는 중산층, 중하층이라는 네.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달러트리 매출도 전년 대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 월말과 월초의 이 수요, 그들의 매출액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네. 월급 급여 받았을 때 이제 다 쓰고 그 뒤에 그 나머지 기간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또 대도시의 이 빈곤층들 그런 그 hit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뭐 샌프란시스코다 뭐 LA다 이런 쪽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 아니냐, 이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저소득층의 생활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항상 미국인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은퇴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401이 됐든 이런저런 혜택들로 인해서 그냥 풍족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은퇴 뭐 미국은 은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60 보통은 뭐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60세 또는 65세. 근데 대체로 사람들의 공감은 65세부터는 은퇴한다라고 생각하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그냥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분위기는 65세가 넘어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미국에 앞서 뭐 401k가 됐건 뭐 임대부동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요, 주식 투자를 해서요, 이 은퇴 퇴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 주식시장의 성장의 같이 그 흐름을 타서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나면 이제 은퇴 연령대가 되면 사실 내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은퇴 이후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즈음이 되면 이제 이 자산에서 연금이죠. 이 어뉴이티로 이제 사적 연금으로 컨버트하고 바꾸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보니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네.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 뭐 65세 이후에도 이게 대비된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하다 그냥 평생 일하면은 그냥 다 알아서 떼가는 거잖아요. 아, 근데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하고 그렇다면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러저러한 곳에서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혜택이 안 되나요? 401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해도요, 이제 기업에서 401k를 하지만 자영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그와 비슷한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요. 근데 이거 같아요. 어느 사회건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말하자면 이 은퇴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 많다라는 거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절대 다수의 또 일반인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그 절대 다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를 놓고 보면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미국에서도 사실 워낙에 풍족한 나라이다 보니 일반적인 저축률에 있어서 제가 비록 뭐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다 이걸 키워서 은퇴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저축 없이 살다가 나중에 뭐 후회하거나 아니면 또 뭐 경제 상황 또 고용 시장이라는 것이 한국 대비 훨씬 더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투자 고민하는 한국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미국에 진출이라는 것이 직접 진출도 있겠고 투자를 하는 그런 한국인으로서 투자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시장이 투자처로서 갖는 어떤 장점 내지는 가능성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제가 변호사로서 관찰하고 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 투자가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기타 금융상품이 됐건 하는 데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아, 그래요. 또는 이걸 지킴으로써 오히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또 혜택이 있단 말이죠. 플래닝의 관점에서 또 유리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뭐 오늘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뭐 미국에서도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것 대비 법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투자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건 아니면 추가의 혜택을 누린다는 측면에서건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투자 이전에 결정하시면 또한 또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전문가하고 먼저 상담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어떤 분야든 다 나중에 보면 후회할 일이 적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지 변호사시죠, 존청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 존청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